네, 드디어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수업이네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과서 174페이지 이제 펼쳐보면은 3단원 다문화 사회의 윤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문화에 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문화 다양성과 존중하면서 이렇게 3컷 만화가 나와 있죠.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별 내용 없어요. 네. 세상에 한 가지 음악만 있어서 그 음악만 듣는다면 어떨까? 내가 듣는 걸 모두가 들을 테니 음악에 대해서 말이 잘 통할 거야. 난 좋을 것 같은데? 내 편하고 좋기만 할까? 난 세상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문화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문화만 있다. 그러면은 뭐 미국 문화만 있으니까 다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항상 10년 전에 있었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별 다른 차이가 없다면, 항상 똑같았다면 뭐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 다양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 보면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이론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174페이지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국가마다 다른 문화를 대하는 관점이나 태도가 다르다. 또 한 국가의 다문화 정책도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등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점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 한류가 유명해지면서, 한국 문화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유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점점 외국인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그 진입 단계에 이미 들어서는 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다문화 사회는 국가 간의 장벽이 약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는 세계화 현상과 관련이 있죠. 다문화 사회는 통일성보단 다양성을, 단일성보단 다원성을, 동일성보단 차이를 강조한다. 다양한 꽃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꽃밭을 이루는 불교의 화원처럼 다문화 사회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 이제 나와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면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시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텐데, 당연히 그 사람들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사고방식이라던가 생활 방식이라던가 습관이라던가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런 다른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다음 밑에 두 번째 보면은 다문화 존중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한복이나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러시아의 사라판처럼 각국의 전통 의상은 저마다 아름다움과 멋이 있다. 이처럼 지역과 역사, 사회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는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는 문화 다양성 협약으로 이어졌다 하면서 그 오른쪽에 문화 다양성 협약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협약으로 2005년 채택되었다. 2001년 발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기초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해야지 다양성이 오히려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베트남에 있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정말 모르는 지역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한 거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우리나라의 문화라던가 이런 문화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식의 주류 문화는 점점 더 성장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주류 문화가 아닌 것들, 약간 소수 문화들은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다문화 정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용은 사실상 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는데, 여기에 다문화 정책은 한번 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다문화 정책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민자들을 자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펼쳤죠. 이미 이 나라들은 이미 설립됐을 이렇게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부터 여러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문화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 무엇이 있다? 동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동화주의라는 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 볼게요. 이민자를 주류 사회의 언어나 문화에 동화시켜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요게 동화주의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자면은 이미 주류 문화가 있어요. 글씨가 이상할까요? 주류 문화가 있다 칩시다. 미국으로 치면은 백인의 문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에는 백인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시아 사람, 아니면은 남아메리카라, 아니면 뭐 다양한 지역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화주의는 무엇이냐? 이 소수 문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소수 문화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주류 문화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고 주류 문화로 편입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동화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그림은 지울게요. 두 번째 정책을 봅시다. 그래서 미국의 동화주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 실패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문화는 무슨 정책이 있냐? 다문화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문화주의란 무엇이냐?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화보다는 공존을 지향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예를 칠게요. 미국으로 예를 들자면 백인의 문화가 있고요. 뭐 아프리카의 문화, 뭐 아시아의 문화, 뭐 라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라틴 계열 쪽의 문화, 뭐 등등등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인의 문화가 주류 입장이고 얘네들이 같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틴, 백인, 아프리카, 아시아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공존과 조화를 지향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다문화주의라는 거예요.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특징은 무엇이다? 어떤 주류 문화라던가 주류 집단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미 여러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어떤 권력 관계를 형성하거나 누가 더 우위에 있거나 누가 더 열등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거, 이거 우리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고 하네. 귀찮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은 문화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문화다원주의는 무엇이냐? 이거 지울게요. 문화다원주의도 다문화주의처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주류 사회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한다. 그래서 문화다원주의는 무엇이냐? 미국으로 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백인 문화가 있다 칩시다. 이 백인 문화가 주류예요, 주류. 가장 큰 중심이고요. 가장 큰 중심이고, 백인 문화 옆에 라틴이라던가 뭐 아프리카라던가
아시아 문화라던가, 아이고, 아사히래. 아시아 문화들이 공존을 이렇게 하는 건데, 주류 문화는 누구시다? 백인 문화가 주류인 거. 이거 우리가 문화 다원주의라고 해요. 요거 두 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구분. 다시 복습하자면 다문화주의는 어떤 특정한 문화가 주류 문화인 건 아니에요. 주류 문화가 따로 없고 다 동등한 관계에서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과 조화를 지향하는 게 다문화주의고요. 문화 다원주의는 무엇이다? 주류 문화가 있어요. 주류 문화가 있는데 이 소수 문화가 이 주류 문화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거 대신에 주류 문화는 따로 있다는 거, 이런 게 우리가 문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다문화 이론은 각각이 지향하는 바와 그 성격의 다름으로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평가해보고 다양한 문화의 조화와 공존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밑에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 다문화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 나와 있죠. 아까 방금 봤던 위의 내용은 그 국가에서 펼치는 다문화 정책이었다면, 여기 밑에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은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 있는데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용광로 모델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금속을 용광로 안에 넣고 하나의 새로운, 기존의 어떤 주류 문화가 더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금속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새로운 금속을 만든다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모델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백인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의 문화를 통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와 있죠.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자면은, 또 미국으로 예를 들게요. 네, 미국이 너무 예시로 들기 좋네요. 미국에는 백인이 살죠. 백인이 살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라틴 계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국에 원래 기존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있겠죠. 원주민들의 문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이 있겠죠. 아시아 사람들의 문화, 이렇게 문화들이 있는데, 용광로 모델은 무엇이냐?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아예 새로운 미국 문화를 형성하는 거. 이게 용광로 모델이라는 거죠. 뭔가 아까 봤던 동화주의랑은 굉장히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달라요. 동화주의는 예를 들어서 백인 문화만 인정하고 나머지 문화를 다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용광로 모델은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짬뽕을 시켜서 아예 새로운 미국 문화를 만들자. 이게 용광로 모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1960년대 요 용광로 모델을 삼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백인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의 문화를 통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용광로 모델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되었다? 동화주의로 갔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수 대접 모델을 한번 볼게요. 옆에 잔치국수 사진이 있죠? 주 재료인 면 위에 고명을 얹어 국수의 맛을 내듯이 얘는 뭐냐?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명을 놓는다는 거예요. 마치 비주류 문화를 마치 고명처럼 올려서 조화를 한다. 이런 관점이 국수 대접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정책 중에 뭐랑 비슷해요? 문화 다원주의랑 국수 대접 모델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얘네들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샐러드 그릇 모델을 봅시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서로 대등한 관점에서 섞는다는 것으로 각각의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조화와 공존을 이룬다는 관점입니다. 샐러드 우리 먹을 때 샐러드에는 뭐가 주가 되나요?
양상추가 주가 되나요? 아니죠. 뭐 샐러드 만들 때 양상추를 꼭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대신에 과일을 여러 가지 과일을 넣을 수 있고 다른 채소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샐러드 그릇 모델을 샐러드를 우리가 먹을 때 뭐가 주류이고 뭐가 비주류인지 이걸 확실하게 나누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샐러드 그릇 모델은 어떤 하나의 주류 문화라던가 주류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들이 있다는 거. 여러 집단들, 소수 집단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서로 공존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거. 얘네들이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공존, 조화를 이루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샐러드 그릇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랑 비슷해요. 다문화주의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외울 수가 있다. 대신에 용광로 모델이랑 동화주의는 동화주의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예, 요거는 놓치지 말고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예, 그 다음 내용 보면은 다문화 사회의 시민의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총 우리가 변화적 편견 극복, 두 번째 윤리적 상대주의 지향, 세 번째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 네 번째 관용,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위에 단락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오른쪽에 말해놓은 거 깜빡했네. 예, 다시 돌아갈게요. 175페이지. 예, 175페이지 한 걸음 더를 보면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철학 나와 있죠. 이게 대충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데 사실상 잘 보면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들레주는 과거 철학자들의 사유 방식이 보편적 가치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나무의 이미지였다면 오늘날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뿌리줄기 식물인 리좀의 사유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개인 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각 개인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과거에 뭐 다문화 정책이라던가 과거의 사유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마치 나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무의 중심은 뭡니까? 가지보다는 둥지? 아니 뭐라 부르지? 예, 이렇게 기둥. 이 나무의 기둥이 중심이 있잖아요. 이 나무의 기둥 중심. 그러니까 중심 사상이라던가 아니면 주류 집단. 뭐가 중심이고 뭐가 주류 집단인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주류 집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곁다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해요. 이게 과거의 다문화 정책이라던가 과거의 사유 방식이라면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정말로 그 소수 문화라던가 소수 집단의 고유성이랑 개성도 다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나무처럼 뻗어나가기보다는 마치 뿌리 식물처럼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를 보면은 우리 감자를 캐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자라던가 고구마를 캐보면 잘 알아요. 이렇게 감자가 마치 어떻게 열리냐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데 요 감자 열매 아니면 뿌리에서 어디가 중심인지 아시나요? 중심이 딱히 없죠. 뭐 중심이라던가 주류 집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중심보다는 이 열매 하나 맺혀져 있는 모든 각 개인의 개성이라던가 고유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누구나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게 마치 리좀의 사유 방식이다. 아니면 오늘날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야 하는데 잘 읽어보면 사실상 별거 아니었다. 다시 176쪽으로 돌아갈게요. 176페이지 봐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동화주의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문화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사회로 나가기가 굉장히 쉽죠.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아까 말했죠. 공평하게 간다고. 소수 문화를 존중하여 문화 간의 갈등을 막을 수는 있지만 문화의 구심점이 없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다 하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정책들의 문제점 살짝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의식과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나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화적 편견 극복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말을 하고 있죠.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편견이 타인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문화를 최고로 여기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는 자문화 중심주의라던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정하는 문화 사대주의, 다른 나라의 고유 문화를 부정하고 문화적 지배와 종속의 질서를 강요하는 문화 제국주의 는 문화적 편견으로 얘네들은 지양해야 된다. 얘네들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얘네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만 잘 구별해서 외워주세요. 뭐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는 되게 익숙할 것 같은데 문화 제국주의는 좀 처음 들어본 말일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이렇게 주의해서 좀 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윤리적 상대주의 지향을 봅시다. 그래서 왼쪽에 윤리적 상대주의가 무슨 말인지 나와 있는데 볼게요. 윤리는 문화에 따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리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윤리를 문화의 산물로 보고 각 사회마다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윤리적 상대주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윤리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반드시 뭐 히잡을 쓰거나 이런 것들 반드시 해야 하는 윤리적인 규칙이 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차피 그날의 문화이자 윤리니까 이런 것도 다 존중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윤리적 상대주의인 거죠. 예, 한번 내용 볼게요. 본문 내용. 윤리적 상대주의 지향,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대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윤리적 상대주의로 흐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경계해야 한다. 여기가 포인트인 거죠. 나라마다 부모에게 효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부모 사랑의 정신은 공통적일 수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문화의 이면에 있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무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자칫 비도덕적인 행위까지 그 사회의 관습이나 전통이란 명목으로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전통과 관습은 언제나 옳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옳은 방법이란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고 지금은 우리에게 전승된 방법이다. 전통은 그러한 방법에 대한 일종의 보증서와 같으므로 경험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옳음에 대한 관념은 관습적인 것이라서 관습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기원이 있는 것은 또 아니고 진리를 판단받지도 않는다. 관습적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옳다. 왜냐하면 관습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권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인 거죠. 때문이다. 관습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썸나의 습송론 나와 있는데 뭔 소리야 할 텐데 잘 이렇게 분석해서 잘 생각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이라던가 관습은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이라던가 관습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져 왔고 이게 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얘네들이 이미 옳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던가 관습은 뭐 이게 진짜로 맞는지 틀린지 이걸 굳이 시시비비 가릴 필요도 없고 그냥 원래 그랬던 거니까 우리 그냥 얘는 그냥 옳은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 나와 있듯이 전통과 관습은 언제나 옳은가? 옳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썸너의 입장에서는 전통과 관습은 언제나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다문화 사회에서는 당연히 요거는 비판을 받아야 할 내용인 거겠죠. 그런 내용이구나.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7쪽을 볼게요. 네, 그 다음 내용 보면 세 번째,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윤리적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면서 공자가 갑자기 나옵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화합은 하되 동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요게 뭔 차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룬다, 화합을 이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동화란 무엇이냐?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동화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였다. 자신의 주관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공자 나와요. 또한 공자가 말한 군자는 천하의 일에 있어서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어떤 보편적인 기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다만 선생님이 예전에 공자나 유교 배울 때 인의 예지 요게 중요한 개념이다라 했었죠. 의가 뭐였나요? 의는 옳음이라던가 정의, 저스티스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약자를 괴롭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저건 옳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다만 의에 따를 뿐이다 라는 말에 비춰볼 때 어떤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도 보편적 규범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상대주의라던가 윤리적 상대주의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이렇게 밑바탕인 가장 공통적인 어떤 기준이라던가 보편적 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간직해야 한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걸음 덜을 볼게요. 한 걸음 덜을 보면 군자의 다세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공자에 의하면 군자는 화이부동한 반면에 이 화자는 아까 뭐였어요? 조화, 화합 요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군자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이라던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지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다. 부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없애버리고 다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반면에 소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어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깨달음을 얻지 못하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말해요. 소인은 동의에 불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인은 어떤 행동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없애버리고 똑같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런 의미예요. 소인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데도 자신의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동화되어 버린다. 반면 군자는 의를 채택한 사람으로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서로 화합하면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용의 정신 한번 봅시다. 관용. 그래서 오른쪽 날개 부분 보면 관용의 뜻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것부터 볼게요. 관용이란 본래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가진 자의 덕목을 뜻하였다.
관용은 종교전쟁 이후로는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였으나 근대 이후 여러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일반적인 도덕 원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아, 관용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런 뜻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화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회는 관용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관용은 무엇이냐? 다른 문화를 접할 때 반대, 간섭,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소극적인 의미의 관용은 이렇게 다른 문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부하지 않는다. 반면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관용은 무엇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가치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며 타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실현하려는 자세이다. 그래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관용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관용은 무엇이다? 내가 상대방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관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관용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회 정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관용의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관용의 역설. 아니, 관용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관용할 필요 없다. 제한 없는 관용은 결국 아무도 관용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용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말아야 돼. 이런 입장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관용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네,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관용해야 할 땐 불관용해야 된다. 이처럼 관용과 불관용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 밑에 생각이 쌓이는 겨울을 보도록 합시다.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문화 정체성 나와 있는데 레비나스 나오면서 쭉쭉쭉 얘기 나와 있죠. 이것부터 볼게요. 레비나스는 차이와 타자성의 개념을 통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대신에 이거 좀 여기서부터 좀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그는 이성에 근거한 동일성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것을 일종의 무엇이다? 폭력이라고 하면서 비판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성적인 관점에서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랑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거는 폭력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타자를 인식하려 하고 하지 않고 느끼는 것을 통해 이성보다는 어떤 감성적인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통해 타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를 강조한다. 굳이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의 차이점, 나와 다른 점 이런 걸 인식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 밑에 내용 봅시다.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존의 철학이 오늘 정말 요 글자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외워주세요. 화이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동화하려는 패권의 논리가 무엇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다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이부동은 공존과 평화의 원리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